자, 여기서 국어의 중심이 동남방언에서 중부방언으로 옮겨지는, 자, 여기다가 체크, 고려, 건국, 10세기. 자, 선생님, 못 꽂혔니? 자, 여기 있는 이 세기도 외워주셔야 돼. 그러면서 16세기 교체가 일어나는 이 이전까지를 국어의 시기. 그래서 시기 외워주셔야 돼. 중세국어는 훈민정음이 창제되어 한글로 기록된 문헌자료가 많이 나온 시기를 기점으로 전기 중세국어, 후기 중세국어로. 그래서 10세기 초부터 15세기 중엽, 여기를 전기 중세국어인데, 자, 우리가 나오는 범위, 우리가 공부하는 범위는 여기라고 보시면 돼. 왜냐면 훈민정음 창제를 기준으로 삼거든.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 기록된 문헌 자료가 이제 시험 내용이야.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 전기에 대한 요거 안 외워도 되나요? 아니요, 요 세기는 외워야 된다니까. 객관식 선지로 한 줄 차지하니까 세기도 정확하게 외워주셔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음운부터 가도록 할게. 음운. 자, 중세국어에 우리 음운도 이미 배웠었어.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야. 자음과 모음과 같이 뜻 구분하는 변별적 능력이 있으면 다 음운이라고 얘기했어. 그쵸? 자, 그러면 음운적 특징은 된소리 계열이 생겨났다. 자, 근데 우리 중간고사 때 했지만 된소리라고 안 하고 근육을 긴장하거나 성문을 폐쇄해야 하는 소리, 이런 식으로 풀어서 나올 수 있는 게 문제라는 거야. 자, 그리고 유성 마찰음. 자, 입안이나 목청 따위를 기반해서 고기 비집고 나오면서 마찰한다. 그게 마찰음이야. 근데 문제는 유성이니까 떨림이 있어서 유성 마찰음이라고 얘기해. 근데 우리 유성음 울림 소리는 그 비음하고 유음밖에 없잖아요, 현대국어에서는. 근데 중세 때는 요렇게 순경음, 비음, 반치음이라는 현대국어에는 없는 얘네가 있었다라는 거야. 아래 아까지네. 현대국어에는 없어. 중세국어에는 있는 애야. 천천히 할게. 중세국어 너네 너무 어려워하고 너무 재미없어 하잖아. 그치? 자, 그래서 아래 아가 소멸되기 시작하고, 자, 그리고면서 어떻게 모음조화도. 자, 모음조화도 뒤에서 한 번 더 배우겠지만 모음조화가 무슨 뜻이야?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끼리끼리 있는 게 이게 모음조화라고 보시면 돼. 쌤, 양성이 뭔데요? 아, 오. 음성이 뭔데요? 우, 이게 음성모음이야. 알겠죠? 이 계열들은 다 양성, 음성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면 돼. 다 계열 외우면 좋겠지만 일단 이렇게만 외우셔도 돼요. 모음조화가 잘 지켜졌고 성조도 있었다. 선생님, 성조가 뭐죠? 성조가 뭐야? 그렇지. 높낮이로 의미를, 뜻을 구분했어. 그래서 얘도 의문의 기능을 하잖아. 의문은 뜻을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 했잖아. 그쵸? 의미 구분. 그러면 된소리는 현대국어에서는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 대립체가 성립되는 변화라는 의미가 있다. 또한 현대국어에서 볼 수 없는, 자, 그러니까 된소리 발달이 현대국어까지 얘는 진행되고 있어, 실은. 그치? 그리고 현대국어에서는 이미 사라진 얘네들 소리가 이 시기에는 사용됐다는 거. 그리고 이 소리들은 근대국어 시기까지 이어지지 않고 그 전에 소멸을 해. 그러니까 이 순경읍 비읍 여기에 있는 얘, 이게 현대국어에서는 소멸했다. 모음 앞에 있는 이응은 은가 없다 했어. 소리가 없는 거기 때문에 소멸로 받아들이면 돼. 이응으로 변했잖아요. 아니야. 알겠지? 하는 실수들 얘기하는 거야.
얘 반치음이라고 부릅니다. 제발 세모라고 이제 하지 마세요. 여기서 보면 이 모음 앞에 있는 이응은 응가 없다고 했잖아. 그래서 소멸로 받아들이는 거야. 알겠죠? 현대국어로 오면서 이게 화살표라고 보시면 돼. 등에서 그 변화를 볼 수 있다. 중세국어에는 아래 아가 있다. 모음 아는 후기 중세국어 때부터 변화했는데 16세기에다가 체크. 그리고 네모 박스. 16세기. 둘째 음절 이하에 아가 으로 변하고 근대국어 시기에서는 다시 근대국어 시기도 네모 박스. 첫째 음절 아가 아로 변하면서 그때부터 모음아가 완전히 소멸되기 시작해. 자, 얘들아 생각해봐. 얘 첫째 음절이잖아. 첫째 음절 첫 번째 글자의 아는 어떻게? 아로 변하고. 이건 둘째 음절이잖아. 둘째 음절의 아래 아는 으로 변하고. 알겠죠? 그래서 요 예시라고 받아들이면 돼. 그러한 변화 양상을 잘 보여주는 예다. 현대국어와 달리 중세국어에서는 모음조화. 자, 예를 들어 조사나 어미에는 모음조화에 의한 교체 형태. 자, 그러니까 1인칭 대명사 나와 2인칭 대명사 너는 모음조화에 따라서 여기서도 양성이잖아. 그러면 조사도 양성 모음이 오는 거야. 자, 그러면 너 얘는 음성이잖아. 그러면 음성 모음이 오는 거야. 모음을 가진 조사가 오는 거야. 자, 그리고 동사 막과 먹은 이어적기 된 거죠. 마가. 그래서 여기도 아가 왔으니까 어미 양성 모음을 갖고 있는 어미가 왔겠지. 그치? 얘가 앞에 아가 양성이니까. 알겠죠? 여기도 막 은인 거야. 자, 그러면 얘도 양성으로 끝났으니까 양성 모음을 가진 애가 온 거야. 먹어도 마찬가지겠지? 얘도 음성이니까 음성 모음을 가진 어미가 온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도 어미에서도 그렇게 된다. 동사에서도 어미가 온다. 자, 그리고 소리의 높낮이 성조를 이용한다. 그래서 뜻을 구별했다. 장단에 의해서 구별하는, 그러니까 현대국어는 장단에 의해서 구별하는데 항상 얘들아 현대국어가 우리의 범위였잖아. 그럼 현대국어와 중세국어를 비교하는 게 시험이야. 근데 이제 근대까지 범위에 들어가니까 중세, 근대, 현대 이 세 단계를 다 구분하는 게, 알겠죠? 비교하고 구분하는 게 시험이야. 성조는 글자 왼쪽에 방점을 찍어. 낮은 소리인 평성은 점이 없어. 높은 소리인 거성은 한 점. 그리고 처음에는 낮다가 나중에 높아지는 상성은 2점이래. 자, 이거는 선생님이 삼각형으로 외우라고 했어. 조금 더 쉽게. 이렇게 외우면 돼. 자, 봐봐. 여기 밑에 있는 거 가장 낮은 소리거든. 가장 낮은 소리는 무슨 소리라고 배웠지 아까? 평성. 평평하잖아. 점 있어 없어? 점 없어. 그치? 가장 높은 소리. 그렇지. 가장 높은 소리. 얘가 바로 거성이야. 점 몇 개? 1개. 너네 무한도전 안 보나? 무한도전 알아? 오, 알아? 세대 차이가 얼마 없네. 자, 무한도전에서 박명수를 우리가 높은 막 이렇게 소리 지르잖아. 그거 거성이라고 부르잖아.
그거야 거성. 알겠죠? 그렇게 외우세요. 외우라고. 지금 외우라고. 자, 그러면 처음 들어? 박명수 별명이 거성이잖아. 그렇지? 거성 박명수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봐봐. 우리가 낮게 있다가 높아지는 소리. 그렇지, 상성.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야. 이거 상성. 점 몇 개? 그렇지. 자, 근데 문제는 없는 게 있어. 없는 게 안 적혀 있네. 여기 부분이 있어. 여기는 무슨 소리일까? 닿는 소리라고 하거든. 그거를 입성이라고 할 거야. 닿는 소리인데 얘는 얘들아 점 개수랑 상관이 없어. 점 개수랑 상관이 없어. 근데 문제는 입성은 하는 학교마다 달라. 할 건지 말 건지 범위에 들어가면 이제 입성에 대한 학교 프린트 자세히 안에서 하시면 돼요. 보통 닿는 소리라고 까지만 하시면 돼. 딱히 말씀 없으셨으면. 알겠죠? 자, 성조는 대략 16세기 말에 소멸되었고 16세기 말에 소멸. 대체로 평성과 거성은 짧은 소리, 상성은 긴 소리로. 그래서 상성만 외우면 되겠네. 긴 소리다라고. 얘만 추가적으로 외우시면 되겠네. 현대국어의 긴 소리로 장음으로 남았다. 나머지는 짧은 소리겠죠. 얘들아 아직 넘어가지 말고 그 왼쪽에 있는 것도 꼼꼼히 보자. 15세기 중반부터 순경읍 비읍은 아까 순경읍 비읍하고 이응. 아까 순경읍 비읍 소멸이라고 배우지 않았어? 그치? 여기서는 뭘로 변한 거야? 그렇지. 얘가 이걸로. 근데 얘들아 이거는 와 안에 있는 오로 변했는데 오가 아니야. 와라는 이중모음을 형성하게 되는 반모음이야. 그래서 반모음 여기 W에다가 반모음이라고 써. 반모음 오로 변하기도 해. 오 또는 우로 변하기도 했다라는 거야. 또는 순경읍 비읍 얘는 소멸인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반치음도 보도록 하자. 반치음은 15세기 말부터 소멸. 그리고 일부 흔적을 남기고 소멸된 비읍과 달리 아래하는 우에서처럼 소멸, 그냥 소멸. 알겠죠? 반치음은 그냥 소멸. 자, 그러면 모음 조화는 아까 했던 거죠.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대립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단모음의 경우는 얘, 음성모음은 얘. 근데 이는 중성모음이라고 보시면 돼. 이는 중성모음. 알겠죠? 선생님, 이 중성모음이 뭐예요? 중성모음이 뭐지? 맞아. 양성, 음성 다 만날 수 있어. 양성도 만나고 음성도 만나 얘는. 알겠지? 자, 중세국어 시기에 소리의 높이를 운소로 사용하던 국어는 근대국어 이후로 소리의 높이 대신 길이를 소리의 길이 운소로 사용하는 언어가 되었다. 우리 음소, 운소 있었잖아. 알겠죠?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그대로 외우셔야 돼. 자, 현대국어의 장단 체계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말은 평성, 발은 거성, 말. 글자 왼쪽에 있다 했잖아. 얘네들이 이 점이 바로 방점이야. 이거 소리의 높이를 나타낸다 했잖아. 얘네가 점 2개니까 상성인 거잖아. 그래서 보니까 옛날에는 얘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말. 근데 지금 말 이거 긴 소리로 변했다는 거야. 상성은. 알겠지? 자, 그럼 어휘도 보도록 하자 얘들아. 어휘는 한자가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말에 고유어만 있었을 것 같지만 자, 밑줄 쳐. 삼국시대 한자가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말 체계는 고유어와 한자 이원 체계에다 밑줄.
자, 시간이 흐르면서 어휘체계 안에서 차지하는 고유어 비중은 작아지고 한자어 비중은 높아지는 변화. 그러니까 싸웠는데 고유어가 졌어. 이미 고대 국어에는 지증마리간이라는 호칭이 지증왕이라는 중국식 호칭으로 변환돼서 이런 원래는 마리간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냥 왕이라는 표기로 가버렸죠. 중세국어 시기에서는 고려 왕족 때 시한 과거 시험에 한자가 포함되면서 한자어 침투가 심지어 중세국어 때 이제 과거 시험에 한자가 아예 범위가 되면서 훨씬 더 많이 쓰게 되었다. 한편으로 새로운 개념이나 사물이 들어오면 한자어가 같이 유입되어 적절한 고유어가 없으면 매었을 뿐 아니라 왜냐면 한자어를 외래어라고 생각하면 돼.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 있잖아.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고유어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같은 의미를 갖는 한자어가 유입돼서 어떻게 대립관계 하지만 고유어는 그냥 한자어에게 대부분 큰 부분을 넘겨주고 자기 의미 영역은 축소하면서 살아남거나 아니면 완전히 소멸하게 돼. 축소된 경우 겨집. 옛날에는 겨집은 여자였어. 여자.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한자어 여자에게 넘겨주고 낮잡아 말할 때만 식으로 좁아지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처럼 의미 영역을 축소하고 축소를 경험한 고유어보다 소멸을 맞은 수가 더 많아. 자, 이런 애들들. 강, 천, 단장, 친척이 옛날에는 가람, 즈문, 비움, 이었대. 지금은 안 쓰죠. 이처럼 중국어로부터 유입된 한자의 비중이 계속 높아지는 가운데 13세기와 14세기가 13세기에 고려가 원과 밀접한 관계가 되면서 한자와 구별되는 몽골어도 많이 들어와. 그러니까 외래어도 유입이 많이 됐었다는 거야. 알겠죠? 이때 우리나라의 몽골어는 관직, 말, 매, 군사, 음식 등의 단어가 주류였대. 원나라 문물들이 그대로 들어오면서 대체할 단어가 없으니까 그대로. 자, 그래서 일부는 몽골어는 한동안 사용되다 사라졌지만 일부는 현대국어까지 가라말, 보라매, 그리고 수라 이런 것들은 다 그대로 쓰고 있다. 몽골이 어원이다. 자, 이 마리간이라던가 어휘는 여기 그냥 추가적인 설명이니까 한번 보세요. 자, 페이지 214페이지. 응? 뭐라고? 너무 길밖에 없어. 그치, 완전 빽빽하죠. 자, 지금 생각하고 있어. 5% 남았는데